안녕하세요. 오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이 전쟁에서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피터 자이안의 이제 책인데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유발 하라리가 여러 신문들의 기고한 글들을 통해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전에 미중 패권 전쟁에 관련된 책들을 이제 시리즈로 읽었었는데, 그 책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아래는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미중 패권 전쟁 및 여러 국가들의 상황을 기술한 책들을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투자 전쟁, 요것도 비교적 신간입니다. 요것도 봤었고,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의 신흥시장 담당 그쪽 총괄 사장인가 그럴 겁니다. 루치르 샤르마라는 분이 쓰신 브레이크아웃 네이션과 애프터 크라이시스라는 책을 통해서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국가들의 상황, 뭐 그런 것들을 알아봤었습니다. 그리고 짐 로저스의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여기서도 이제 미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가지고 참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 레이 달리오의 변화하는 세계 질서, 요것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지정학 관련된 책들, 지리의 힘,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지정학의 힘, 다가오는 유럽의 위기와 지정학, 이런 책들을 살펴봤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책이 이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을 쓴 저자가 동일합니다.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피터 자이안의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정된 전쟁, 홀로선 자본주의,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이것도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러시아의 지도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서쪽 끝에서 러시아 평원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벨로루시, 그러니까 지도에는 벨라루스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러시아와 이 나라들을 분리하는 산악지대, 기슭, 강이 없다. 그래서 러시아에는 잠재력이 넘쳐 흐르는 땅이나 해자 역할을 해주는 망망한 대해, 난공불락의 사막이나 옆구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산악지대는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는 주변을 모조리 정복해서 러시아 핵심부 주위에 완충지대를 구축해야만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영토는 넓지만 인구가 적죠. 그래서 서구 진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간 시설을 집중적으로 구축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간 시설이 부족한 러시아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동력이 뛰어난 소수 정예군을 가장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 신속히 재배치하기가 어렵다. 대대적이고 육중하고 굼뜬 근대로 하여금 국경을 철통같이 지키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냉전이 종실된 무렵 러시아의 출산율은 곤두박질 쳤다. 자국을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은밀히 첩보활동을 하거나 무기를 들 남성의 수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다. 이 수치가 반토막이 나면 러시아는 머지않아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구소련에 비해서 러시아의 영토는 줄어들었지만 지켜야 될 국경선 자체는 더 길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방어해야 할 국경은 더 늘어났고 총알바지로 쓸 완충지대는 줄어들고 변방에서 수도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는 더 짧아지고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입지는 단순히 위태로운 수준에서 재앙적인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이게 이제 러시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원하는 보다 완전한 국경을 확보하려면 팽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5군데에서 군대를 전진 배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맨 위에 이제 발트해 연안, 그다음에 좀 더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폴란드, 그다음에 좀 더 내려오면 우크라이나, 몰도바 그 사이에 있는 베사라비아 협곡,
그리고 좀 더 내려오면 코카서스 산맥의 서쪽 끝과 동쪽 끝, 이쪽으로 이제 전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는 1년의 지리적 장벽들로 둘러싸이게 되고, 대규모 방어군이 필요한 변방 지역은 3,000마일에서 600마일 이하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스크바에서 좀 더 나오면 나올수록 이 땅들이 좁아지면서 방어해야 될 국경선이 더 줄어들 수 있다. 게다가 어떤 산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천연적인 장벽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모스크바까지 가는 길이 뻥 뚫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국경선, 지켜야 될 국경선이 줄어들수록 현재의 러시아군 규모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군대로도 방어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흑해 중간에 있는 이 크림 반도, 책에서는 크리미아 반도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바스토폴 항구. 전술적으로 볼 때 크리미아는 영토라기보다는 전진 배치된 가라앉을 수 없는 항공모함이다. 따라서 소련과 러시아는 크리미아 반도의 해군 기간 시설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 그곳에 배치된 해군이나 공군 자산은 우크라이나와 바깥 세상을 연결하는 해상 통로를 완전히 차단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최대 수출품은 철강과 밀 같은 금속과 농산물이므로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경제 전체의 숨통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이 크림반도가 명목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그 지역이지만은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시류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터키가 러시아 영토를 침략했을 때 크리미아 반도를 통해서 침략했다. 러시아는 크리미아 반도를 지배하는 해상 세력이 흑해의 북부 절반을 지배하고 이를 전진기지로 삼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본토를 침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본격적으로 침공하기에 앞서서 크림 반도를 병합하는 것, 그쪽을 시류 지배하는 것이 이제 러시아의 전략적인 목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수출해야 되는데 그 수출길이 제동이 걸렸었다. 그래서 러시아와 뭐 협상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것도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에서 피터 자이안이 한 챕터를 이제 할애를 해서 이제 러시아의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목이 굉장히 흥미롭고, 이게 이제 2016년 그때 쓰여진 글 같은데요. 지금의 일을 예상을 했다. 그래서 한번 의미가 있다 싶어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칸디나비아 4개국의 경제력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이죠. 이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합치면 러시아가 발티해 지역에서 동원 가능한 총력에 맞먹고도 남는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러시아의 발티해 함대를 처치하는 동안 영국 해군은 영국이 이제 보시면은 스칸디나비아 왼쪽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해군이 발티해 전쟁 지역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러시아 해군 함대 전체를 침몰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해군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거는 쉽지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육군을 통해서 지상전을 통해서 유럽으로 나가는 길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벨라루시는 이미 이제 러시아의 영향력 안에 있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같은 발트의 3국을 어렵지 않게 점령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위기감을 느낀 스칸디나비아와 영국에서 무기와 군사훈련 교관, 정보력을 발트의 자유투사들에게 제공하면 러시아군은 치명적이고 끊임없는 시달림을 겪게 된다. 게다가 이제 핀란드는 독자적으로 러시아에 맞섰던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죠. 그때 핀란드 병사 한 명이 예를 들면 러시아, 소련의 병사 40명 분의 전력을 이제 파괴시키는 그런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출국으로 손꼽히는 노르웨이가 스칸디나비아 4개국에 필요한 에너지 전량을 러시아 대신 공급할 수 있고, 그러고도 여분의 에너지를 영국에 제공을 함으로써 영국이
이 사단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제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노르웨이가 이쪽으로 에너지를 돌리게 되면은 노르웨이가 기존에 제공하던 에너지들이 다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에는 특히 이제 동아시아에서 사용하는 연료값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발트해 연안에서의 싸움을 놓고 봤을 때 노르웨이를 통해서 이 스칸디나비아 4개국들이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러시아가 영토를 확정하면은 그 지켜야 될 국경선이 줄어들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러시아에게 팽창 전략을 통해 확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역은 북유럽 평원이다. 모스크바에서 대평원이 있는 서쪽으로 갈수록 통로가 급격히 좁아진다. 그래서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대평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의 이제 북쪽이 북유럽 평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북유럽 평원, 여기가 이제 폴란드의 영토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치는 것이 러시아에게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폴란드는 기껏해야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하려고 엄청난 헛수고를 하다가 실패하고 나서 폴란드가 경멸에 맞이하는 나라인 러시아와 그 국민을 대상으로 게릴라전을 펼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기들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그런 계약도 맺기도 했죠, 최근에. 이제 폴란드로 러시아가 쳐들어가게 되면은 독일도 참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과 폴란드가 참전을 하게 되면 러시아의 인구는 1억 4천만인데 폴란드, 독일의 인구는 합쳐서 1억 2천만입니다. 다만 수적으로는 이제 대등한 역량이 되지만은 준비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겠죠. 독일의 육군은 2016년 기준으로 6천 3천 명입니다. 독일이 재무장하려면 최소한 1년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무장을 하고 나서 러시아를 폴란드와 발트해 3국에서 축출하는 길고 혹독한 장기전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근데 러시아가 전략에 고심하느라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나라가 하나 따로 있습니다.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의 해군력은 비교적 약할지 모르지만 흑해에서는 이야기가 다르죠. 공국력과 결합하면 터키 해군력은 스칸디나비아 연합 세력이 발트해에서 러시아를 축출하기보다 더 쉽게 제거할 역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터키가 군침을 흘리는 것이 크림반도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타타르 소수민족은 터키인과 동족으로 여겨지고 있죠. 터키는 크림반도 전역을 상당히 쉽게 점령할 가능성이 높으며 크림반도를 차단하면 반도에 주둔한 러시아 군사력은 병참 보급이 끊겨 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스웨덴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상대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독일을 더하면 러시아는 조금 신중해지겠지만 그래도 결심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남쪽 경계에서 생기죠. 러시아는 스웨덴, 독일, 터키와 한꺼번에 동시에 싸우기는 버겁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책을 쓸 때 피터 자이아는 러시아의 전력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간 러시아의 전력은 조금 더 낮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피터 자이안도 3개월이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9월 정도는 돼야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무슨 수를 생각을 해놨느냐. 시리아에 난민이 발생하도록 이제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난민들이 대량으로 이제 이웃 국가인 터키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유럽으로도 흘러 들어가게 돼서 유럽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1000명의 군인을 시리아에 파견을 했습니다. 시리아 중심부에서 아사드 정권에 맞서는 반군 세력들의 공습을 퍼붓는 데 집중했다. 러시아의 공습 덕분에 IS는 사막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시리아 중심부에 침투해 시리아 정부와 반군을 모두 직접 위협하게 되었고 그 결과 러시아가 의도한 대로 난민 행렬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터키의 선택지는 3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모두가 다 러시아에게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 사태에 이제 몇 년 전이 일이지만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리아를 침략해 터키가 원하는 안보 형식을 강요하려고 할 때 역시 터키의 눈이 다른 데로 돌려져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가 있게 되겠죠. 만약에 시리아 난민을 터키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난민들을 조화롭게 사회에 융화시키기 위해서 정치력을 총동원하게 되고 역시 러시아는 또 틈이 생기게 됩니다. 난민을 유럽에 떠넘겨도 터키와 유럽의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러시아에 역시 틈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피터 자이아는 러시아의 지구존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러시아는 돈을 많이 비축을 해두고 있다. 에너지 수출이 불가능해져도 4년간 벌충하기에 충분한 액수라고 합니다. 다만 러시아는 반드시 지켜야 될 마감 시한이 있다. 인구 감소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므로 20년 내에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러시아 내부의 외세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추정치이다. 러시아 연방 내에서 러시아 민족이 아닌 소수 민족들은 인구 구조가 튼튼하고 인구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러시아라고 부르는 영토의 미래주의는 바로 그들이 될 것입니다. 포괄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는 급속하게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게 되면은 10년 내에 붕괴된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잇는 오합지졸 소국들의 국경은 여러 민족들이 섞인 러시아의 국경 못지않게 방어하기가 불가능하고 수십 년, 심지어 수세대에 걸쳐 사소한 갈등과 유혈 사태와 피아가 이합집산을 하며 끊임없이 변하는 다면적인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이긴다고 해도 러시아 민족은 여전히 소멸해 간다. 러시아가 이기더라도 결말은 똑같다. 러시아는 붕괴된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결함에 의해서. 다만 러시아가 이기면 붕괴되는 시점이 몇십 년 지연될 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피터 자이안의 책 쉐일정먼과 미국 없는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거는 이제 피터 자이안과 KBS에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2022년 4월 27일 날 나온 기사네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제 제재들은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이 지나면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부터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제 제재의 목표가 전쟁을 막고 러시아를 철수하게 하는 거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인들은 이 전쟁을 절대적인 국가적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제재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규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편에 서든 안 서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압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데 실패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멈추는 겁니다. 러시아인들은 끝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관한 한 러시아는 끝까지 갈 거고, 그리고 책에 따르면 이기든 지든 러시아는 결국에는 붕괴된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발 하라리는 이 전쟁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푸틴의 전쟁이고 푸틴은 이미 전쟁에서 졌다. 즉각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대대로 지속될 증오의 유산을 남길 것이다. 푸틴이 승리하면 대부분의 소련 이후 불리한 국가들은 독립을 잃고 새로운 러시아 제국에 편입될 것이다. 푸틴이 패할 경우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까지 푸틴의 손아귀에서 해방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서 푸틴이 승리하면 전 세계의 통치자들이 푸틴을 모방할 것이다. 그들 역시 시민들을 위한 의료와 교육에 투자하는 대신 대규모 군대를 건설하고 전쟁을 벌이기 시작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들도 그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다. 이미 독일이 하룻밤 사이에 국방 예산을 2배로 늘린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은 탱크, 미사일, 그리고 사이버 무기로 갈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반인륜적이고 사회를 과거로 돌리는 것이다. 푸틴이 승리할 경우 인공지능 군비 경쟁은 물론이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고 강력하게 만장일치로 반응했다.
심지어 핀란드와 스웨덴 같은 나토 밖의 나라들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고 러시아의 영공을 봉쇄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이 계속 단결한다면 유럽은 두려울 것이 없다. 러시아의 경제는 이탈리아나 한국보다 작다. 러시아의 GDP는 1조 5천억 달러, 이탈리아는 1조 9천억 달러, 유럽의 총 GDP는 총 약 20조입니다. 유럽의 하나로 뭉친다면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두 인터뷰, 그리고 이제 기고문, 이건 이제 요 두 개가 다 이제 2월 달에 사실 나온 유발 하라리의 의견이니까 그 시차를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러시아 탱크가 파괴되고 각 러시아 병사가 사망할 때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저항할 용기가 커진다. 그리고 살해된 우크라이나인들은 보며 우크라이나인들의 증오가 깊어진다. 그래서 푸틴의 꿈이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 제국의 사망 진단서에 쓰여 있는 것은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아니라 푸틴의 이름이 될 것이다. 국가는 궁극적으로 스토리 위에 세워진다. 날이 갈수록 우크라이나인들이 앞으로 다가올 어두운 날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세대를 걸쳐 들려줄 이야기들이 더해진다. 미국에게 도망칠 수단이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며 수도를 떠나기를 거부한 대통령, 러시아 군함에 너나 꺼져라고 말한 스네이크 아일랜드 출신 군인, 러시아 탱크를 가로막아 막으려는 민간인들, 이런 것들의 스토리 위에 국가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들은 탱크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기부를 하든 난민을 환영하든 온라인 투쟁을 돕든 무엇인가를 용감히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폭정과 침략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 모두 그 결과를 겪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 전쟁은 오래 지속될 것 같다. 다른 형태를 취하면서도 아마도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이미 결정되었다. 지난 며칠간 우크라이나가 진짜 국가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진짜 민족이며 그들은 새로운 러시아 제국 아래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 이 메시지가 크렘린궁의 두꺼운 벽을 뚫는데 얼마나 걸릴지가 관건일 뿐이다. 그러니까 역사학자, 인문학도로서 이 전쟁을 놓고 지정학적 어떤 싸움을 떠나서 그가 보여주는 어떤 인문학적 통찰력으로 이 싸움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피터 자이안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학자 혹은 지정학 전문가가 왜 러시아가 결국엔 붕괴될 수밖에 없는지, 왜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